제가 그 협회에서 요청받은 그 강연의 주제는 첨단 제조 로봇 표준 동향 및 요구사항 중에서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런 그 항목들을 중심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3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 시장이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로봇 기술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새로운 활용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그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산업용 로봇들은 이렇게 사람의 작업 공간과 로봇의 작업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공간 분리형 활용이 대부분이었죠. 안전도 그렇게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람과 로봇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안전 이슈는 이제 충돌,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면 근본적으로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상황이 돼서 안전 면에서는 그 유리한 면이 있지만 생산성 측면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협동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빠른 시간에 잘 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로봇을 그 펜스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도는 2013년도에 그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에 도입된 UR 로봇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0년 만에 드디어 로봇이 울타리 바깥으로 뛰어나온 겁니다. 이 뛰어나올 때 그냥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게 사람과 로봇이 작업 공간을 공유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다가 그 협동 작업과 관련된 안전 요구 조건을 문서화한 이후에 얘가 나왔습니다. 그 협동 로봇의 작업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은 2011년도에 발행된 ISO 1018 파트 1, 2에 이제 녹아 들어갔고요. 이 로봇이 독일에 설치될 때의 안전 인증도 그 2011년도 개정판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의 협동 작업 활용이 안전하다라는 걸 평가받고 도입이 됐고요. 이렇게 로봇이 펜스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용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의 붐이 이제 좀 일어나죠. 웨이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제가 이게 클릭이 되나요 여기서? Line. Our goal is to meet market demand by upgrading. 로봇과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협동 로봇을 모바일 플랫폼 위에다 얹어서 사람처럼 얘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던 협동 로봇이었는데 이제 다리가 달리게 되면서 몇 대의 협동 로봇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도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로봇 시스템의 그 활용 가능성에 눈을 떠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쪽으로 제품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고 이런 로봇들을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산업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환경에서도 협동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도 서비스 로봇으로서 일반인들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대상이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그 로봇의 지능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로봇들이 인간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그 안전 요구 조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바일 플랫폼과 매니플레이터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입니다. 많이 활용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이
또는 국가별 표준이 꽤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니플레이터에 관련된 그 안전 표준은 ISO 1018 파트 1이라든지 파트 2, TS 15066 그런 4개의 문서로서 안전 요구 조건이 커버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15066 문서는 합동 로봇에 대한 그 활용 관련된 안전 요구 조건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최근의 그 발전 사항인데요.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모빌리티 쪽은 이런 표준들이 모바일 로봇의 안전 요구 조건을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ISO에 3691-4라는 문서. 이게 트럭에 대한 그 표준인데요. 여기서 드라이버레스 트럭이라는 것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AGV죠, 보통. 그것에 대한 표준을 작년에 만들어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나왔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각각의 제품군에 대한 표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표준은 사실 없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서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표준은 이걸 갖다 쓰고 모바일에 대한 표준은 이걸 갖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개의 기준들이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는 이 기능을 할 때는 뭐 A 등급을 요구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는 B 등급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더 높은 등급을 만족하는 쪽으로 가야만 하는가? 어째야 되는가? 이런 이슈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국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니즈가 사실 한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중에서 매니플레이터에 관련된 표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표준, 로봇 시스템,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협동 작업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발표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그게 인쇄된 다음에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요. 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협회에 연락하시면 이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더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나중에라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이런 표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목을 잠깐 살펴보시죠. 3691-4는 작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인더스트리얼 트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이버레스 트럭에 대한 표준입니다. 파트 4. 1348이라는 표준은 이제 로봇 쪽 표준인데요. 이게 퍼스널 케어 로봇이라고 그래서요. 일반인들이 사는 환경에서 쓰이는 로봇들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을 담고 있어요. 그냥 안내 로봇, 그다음에 뭐 뭔가 물건을 가져다 주는 로봇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죠. 여기에 모바일 플러스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만 담고 있어서 산업계에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용 안전 표준을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문서는 14년에 완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다는 걸 개발자들이 공감을 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개정판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표준인데요. 미국의 국가 표준입니다. NC에서 그 드라이버레스 표준이라는 게 오래전에 사실 나와 있어요. 12년. 네. 이 표준은 2020년에 만들었는데요. 이 3691-4는 얘를 기반으로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모바일 로봇에 대한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무빙 AGV, 무빙 모바일 플랫폼하고 고정되어 있는 매니플레이터, 여기서 로봇은 매니플레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표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베이스에 올라가 있는 로봇 팔에 대한 표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둘 다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이 사실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쓰여 있는 거는 모바일 쪽과 매니플레이터 쪽에서 충돌이 나고 있다. 오버랩이 있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현장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시죠. 근데 최근에 작년 말인데요. 이 두 개의 영역을 커버하는 국가 표준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NC R15.08이라는 건데요. 리아라는 것은 이제 NC라는 기구 밑에 여러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로봇 쪽 전문 단체는 리아입니다. 로봇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리아라는 단체에서 만든 표준이 있는데 이게 NC로 인정이 돼서 NC의 표준으로 등재가 된 거죠. 여기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 문서를 완성을 해서 퍼블리시 했고요. 제가 그걸 국가과제 지원을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에는 한국 표준이 나오도록 제가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단체 표준이라는 개념으로 표준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최초에 이 리아 표준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좀 나누자라고 접근을 했는데 결론은 요거랑 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로봇을 밑에를 먼저 보시면요. 요렇게 나눴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모바일 로봇 타입 ABC 그리고 오토매틱 가이디드 비클 인더스트리얼 로봇 그냥 오토매틱 가이디드는 그냥 기존에 정해진 이미 규정된 경로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 모바일 플랫폼 위에 뭔가 부속물들이 올라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로봇 팔이 올라가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의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룹핑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제품이라고 판정되면은 얘는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돼. 얘는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제품 종류별로 요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 요구 조건을 달리 적용하려면 얘네들은 안전에 관련된 위험성 이슈들을 비슷한 걸 갖고 있는 애들로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이런 관점에서는 위험한 정도가 다 비슷해. 그러니까 한번에 묶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근데 그 위험성의 종류와 정도를 나누는 기준으로 뭘 선택한 거냐면요. 위에 뭐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오토매틱이냐 오토노머스냐. 오토매틱은 그냥 정해진 길을 따라다니는 자동화고요. 오토노머스는 자율입니다. 자기가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거냐. 내비게이션 하느냐 못하느냐죠.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리아 표준에 보면은 이렇게 그룹핑이 된 그 제품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안전 요구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지 문서에 쭉 다 적어 놨습니다. 예. 요 밑에 부분만을 좀 확대해서 본 게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이겁니다. IMR 타입 C, 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예. 근데 그 타입 A를 보면은요, 그냥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이게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는 애입니다. 이걸 IMR, 인더스트리얼 모바일 로봇 타입 A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뭔가 올라가 있어요, 부속물이. 이걸 타입 B라고 부릅니다. IMR 타입 B. 근데 특이한 건 로봇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로봇팔이 그냥 고정된 상태예요. 움직이지 않고 마치 로봇팔을 그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을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그냥 일종의 하중으로만 생각되는 경우라면은 이런 로봇도 타입 B에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매니플레이터, 협동 로봇들이 주로 올라가는데요. 이런 게 올라가 있는 로봇을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모바일 로봇 타입 C라고 나눕니다. 이게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이든 오토매틱하게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건 IMR 타입 C로 정의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매니플레이터와 베이스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매니플레이터는 안 움직이고 베이스만 움직이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매니플레이터만 움직이고 베이스가 안 움직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냥 이겁니다. 여기 잘랐는데 여기 그냥 매니플레이터예요. 그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 표준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안 움직이고 이것만 움직일 때는 이런 표준들을 따라가면 되고 동시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제품인데 얘가 지금 어떤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준을 적용했다, 이 표준을 적용했다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 하나의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표준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데요. 그 표준에 대해 어떤 표준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룹을 이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안전 표준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 표준이란 건 뭐냐면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결정짓는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 위험성이 얼마나 크게 존재하느냐, 어떤 종류의 위험성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런 그 위험성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상해 발생 확률과 상해 심각성의 정도. 이것들이 보면은 이런 제품별로 그 위험성의 종류가 비슷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NC 방금 전에 봤던 그 표준에 보면은요. 이런 표가 들어가 있어요. 타입 A, IMR의 경우에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뭐 이런 표준을 적용하고 이런 문서의 내용들은 여기에 적용하고 이건 매니플레이터 표준인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운영 상태별로 작업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는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요 표에 대한 여기에 등장하는 표준들의 내용을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제가 매니플레이터 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고 이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뺐습니다. 사실. 이건 1018 파트 1, 2, 1566은 제가 오전에 제 옆에 방에서 설명을 했고요.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발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전에 관련된 표준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표준 문서예요. 예를 들어 50페이지짜리다라고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어떤 기계적인 한계를 갖고 있냐. 한계라는 게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얼마나 멀리 움직일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얼마만큼 오래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계의 능력, 기계의 capability, 리밋, 이런 거. 그걸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원이 존재하느냐. 위험원이라는 거는 뭐 불이 될 수도 있고, 뭐 전기가 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충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원을 추정을 하고 그 위험원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리스크가 뭔지를 판단하고 그 리스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감내할 수 없으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다 적용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갖고 있는 기계적 한계가 뭐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와 관련된 위험원이 뭐고 그 위험원들과 관련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그 위험성은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쭉 풀어 써놓은 문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시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험원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얘가 위험성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얘가 위험성을 어떻게 하면 감소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성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더 위험성을 감소하고자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했다간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생산에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이 뭐 제품을 포기해야 되죠. 하지만 아주 그 작은 그 위험성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교육, 경고, 뭐 문서, 매뉴얼 이런 것들로서 위험성을 감소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파악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그 NC에 있는 ITSDF 이 문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어떤 걸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위험한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이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관련된 표준이고요. 모바일 로봇 관련된 표준이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디바이스가 있어요. 감지기죠.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 조건이 뭔지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딪혔을 때 134뉴턴보다 큰 값이 상대방에 사람에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감지 거리를 평가할 때 감지 대상 테스트물의 표면에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 반사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걸 보시면요. 그다음에 얘가 감지할 수 있는 물체와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 있고 반사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 물체를 얘가 감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감지해서 일정 거리 내에서 정지할 수 있느냐, 그런 기능들을 평가하는 걸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대략 어떤 내용들이 그 터치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동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적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표준 시험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장애물들을 얘가 움직이는 경로상에 설치해 놓고 얘가 잘 감지하고 잘 정지하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종아리, 다리 부분을 모사하는 그런 테스트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워 있을 때, 뭐 사고에 의해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그 표준 안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이 로봇과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지를 얘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걸 개선한 문서가 이제 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얘는 한 10년, 9년 가까이 존재했던 문서고, 얘를 기반으로 미국 문서고, 얘는 국제표준 문서인데요. 여기서 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다룹니다. 이게 한 5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어떤 위험원들이 있고, 그 위험원들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뭐가 있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커버되지 못하는 리스크는 사용 설명서, 경고등, 경고 표지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소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3691-4라는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결국은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로봇과 사람의 공간 공유 문제거든요. 공간 공유와 관련돼서 속도를 어떻게, 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이버레스 트럭 표준인데요. 드라이버레스 트럭이라는 게 이제 AGV를 주로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AGV가 사용되는 환경들을 이제 표준화했어요. 그래서 이 표준 환경에서 AGV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를 판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AGV가 잘 감지하고 잘 정지하는지를 표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AGV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서는 이제 이런 감지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정식
로봇보다 훨씬 더 많은 감지기가 쓰이게 되는데요. 사방을 감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감지기들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감지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감지기를 써서 안전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감지기들의 신뢰 요구 조건이 이제 퍼포먼스 레벨이라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한번 페일이 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이.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안전한 요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필요하냐, 이 감지기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 수준이 있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퍼포먼스 리퀘어먼트입니다. PL 리퀘어먼트.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큰 상해가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레벨을 1, 2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해가 발생하는 확률이, 프리퀀시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1,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자, 이 A라는 위험원과 예를 들어서 빙판길이라고 가정을 하죠.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넘어졌을 때 다칠 확률이 크다, 적다. 근데 그 넘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냐, 조금 발생하냐. 그리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는다면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상해가 많이, 중증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빙판길을 너무 자주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애죠. 얘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제어기라든지 센서들은 가장 높은 등급인 2등급의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각각의 기능마다, 각각의 센서마다 하는 역할이 뭐고, 그 센서들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또 안전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가져야 되는 신뢰성 레벨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required performan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NC 표준에는 이 퍼포먼스 레벨이 정의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표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ISO 문서를 보시면은요, 요런 기능마다 신뢰성은 요 등급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실 좀 터프한 기준들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ISO 문서가 나온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NC 문서들을 참고해서 리아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specific requirement for type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제품군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고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정지 거리, 뭐 안전 기능 이런 것들은 앞에서와 비슷한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전도되는 거 있죠. 위에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이다 보면 얘가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얘가 굉장히 큰 페이로드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면 급정거할 때 전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복과 관련된 안전성이 굉장히 강화돼서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표준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갔고요. 그 전도에 관련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식과 평가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봇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부속물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넘어지는 걸 방지하도록 실험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수식들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런 세 개의 문서와 모바일 플랫폼 관련된 세 개의 문서와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와 관련된 또 세 개의 문서를 저희가 종합해서 지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한국의 표준안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개발되면은
저희가 또 국제표준 회의에 들고 나가서 이 표준하고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받아야 될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안전 기준이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이는 동안은 베이스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는 베이스가 움직이는 동안은 매니플레이터는 움직여서 안 된다. 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제한적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업체들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많이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규상의 안전 요구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매니플레이터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대로 모바일 이동을 하고요. 가서 모바일을 정지시킨 상태, 브레이크 건 상태에서 매니플레이터를 움직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죠, 사실. 네. 속도가 0으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입증의 개념이요. 사실은 그 대상 제품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든 과정을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체크할 수도 없고요. 근데 안전 요구 조건이 그런 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안전 요구 조건에 맞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서술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제출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고 평가기관에 가서도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이시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안전이라는 이슈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자, 안전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얘는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다 대비가 됐다라는 걸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커버했는지도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이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문서의 끝에 보면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Verification and Validation, 확인과 검증이라는 건데요. 그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를 보시고 체크를 스스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표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표만 봐서는 안 되고 표준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자료는 쌓아두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고려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안 만들어 놓는 경우.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걸 고려했는지 고려했지만 문서를 안 만든 건지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회사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라도 난 이런 항목들은 다 이미 고려했어라는 걸 문서화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과거에 이런 로봇이었다면 그 체크할 항목들이 적어요, 사실은. 문 열었을 때 로봇의 파워가 꺼지는지, 문은 아무나 열 수는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로봇이 사람 옆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상황, 심지어는 다리가 달려서 돌아다니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그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표로 만들어 놓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케이스야라고 정의를 하고 이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이런 거고 나는 그 위험 상황 1, 위험 상황 2부터 100까지 다 체크했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줄이는 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넘어간 거죠. 어디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외국은 사실 여기부터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2008년부터 이걸 준비했어요.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십몇 년이 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간단한 펜스 하나 없애는 것 같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네. 어, 제가 사실은 저쪽 방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그 설명을 조금은 드렸는데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타이트한 규정이에요. 아무것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못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하지만 틀은 갖춰져 있고요. 그 틀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바꾸기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전문가로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요. 이거 두 가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로봇이고요.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가 제품 관련된 기준이에요. 근데 이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도 다 안전하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칼을 붙여서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거는 현장마다 사용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현장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전문성도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없죠, 아직은.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트랙은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활용. 그 두 개 다 지금 커버하는 규격과 기준과 법규가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옆에 방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전에도. 그래서 그 자료나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은 더 그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맞춰야 될 것 같나 보네요.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